그 스카이캐슬. 네네. 스카이를 하면 뭐 서울 연세 고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초, 강남, 용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인 아니고? 용인. 형이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용인이 뭡니까? 왜 영인이 어땠어? 마포나 양천구가 굉장히 섭섭해한데 그러면. 아 그래요? 목동이나 예. 마포가. 예. 서울 연세 고려 뭐 거기뿐만 아니라 저기 이 경기도 남부에 또 다른 스카이가 있습니다. 수원, 강남대 그리고 용인대. 강남대요? 강남대. 강남대가 왜 서울에 아니고 거기 있나? 원래 강남사회복지학교라고 그 저기 대치동에 있었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 또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예. 근데 강남대가 복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시작한 지 이제 신학 쪽인데 신학은 좀 별 볼 일 없어졌고 여하간 참 스카이캐슬 이 드라마가 대화제를 초대박 모았습니다. 났죠. 예. 마지막 시청률이 23%인가 찍었더라고요. 그게 전에가 제일 높았던 게 도깨비, 그러니까 비지상파 드라마였는데 이번 이제 비지상파 드라마 중에 그 기록을 깼죠. 아니 근데 기록을. 대체 뭐 무슨 내용이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드라마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뭔 욕망을 자극했기 때문에 사교육에 관한 내용 아니에요? 사교육. 맞는데 내가 이제 그 아내가 저 스카이캐슬 이제 처음 보길래 내가 이제 그냥 곁눈질로 좀 보다가 이거 재밌네 하면서 이렇게 재밌어요.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후반 한 10회 정도는 거의 몰아보기 쉽로 이렇게 거의 다 봤어요. 저는 재밌더라 진짜. 1회부터 봤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처음에는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이제 뒤에 갈수록 약간 치정과 약간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약간 좀 옅어졌는데 처음에 아주 이슈가 된 게 이게 진짜 있는 거냐. 이게 약간 그 입시 코디가 과연 강남에 현재 존재를 하는 것이냐. 왜냐면 몇십억씩 주고 서울대 약간 거기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건 학종이었거든요. 학생 종합 생활기록부인가요?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 종합 전형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내신 관리를 그 직접 입시 코디가 해주는 거였는데 과연 이런 제도가 왜냐면 돈을 들인 애와 돈을 안 들인 애는 이거는 벌써부터 이제 어느 뭐 봉사활동을 다니고 여기를 다 만들어주고 뭐 내신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무슨 반에 편성돼 있고 뭐 이런 게 다 지도해주는 애와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애와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건 좀 불합리한 얘기 아닌가가 그 드라마의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흥미를 많이 좀 끌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학부모들이 봤을 그렇죠. 때는 스카이캐슬이 내가 보니까 인기 있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우리 일단 뭐 사교육, 교육 그 중에서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사교육인데 이게 이제 이른바 강남 한복판에서 저런 세계가 있나 싶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쫙 드라마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야기한 코디라는 거, 입시 코디, 입시 코디라는 거. 근데 거기서 막 이제 염정아가 주인공 중에 한 사람 나오는데 막 10몇 억을 쏘더라고 그 코디한테. 맞아요. 근데 하나다가 썼어요. 뭐 그런 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건 완전 극도로 경쟁하는 학생들 분위기. 예를 들면 서울대도 아니야 이건. 계속 나오는 게 서울의대가 목표야.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왜 그 몇 년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뭐 하버드 그 가짜 입학 그 가짜 입학에서 이렇게 막 그 중앙일보 기자 딸인가 그런데 기자 출신 딸인가 그런데 그 뭐 그런 사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숙명여고 이제 답안지 유출 사건 이런 사회적으로 우리가 되게 막 좀 쇼킹하게 여겼던 그런 사건들이 이 드라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에. 그런데 그걸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녹였어.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또 인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걸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데 어떻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냐. 이 사람들이 돈은 많고 막 돈 써서 이제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가든 부정한 방법을 다 써. 근데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얼마나 품위 없고 교양 없고 천박한 사람이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망해가는 걸 보여줘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다시 뭐 좀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지만 수단과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망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몰락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코드를 받는 애가 이제 자기도 몰랐지만 어쨌거나
그 시험지가 학교에서 유출이 돼서. 시험지 유출된 걸 가지고 이제 1등을 했고 뭐 그러면서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 그러니까 알려지면서 이제 뭐 자퇴하게 되거나 뭐 이런 건데 근데 그게 이제 건선징악의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이걸 또 이제 뭐 이른바 출생의 비밀 뭐 등등하고 엮여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아 저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망가지고 어른들도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되게 이제 보는 사람들한테 쾌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좀 명대사 하나 나오는 게 저는 그 대사가 아직까지 좀 귀에 박혀요. 염정아 씨가 그러니까 부인이죠. 그러니까 정준호 씨랑 부인으로 나오는데 정준호 씨 역시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사람이고 그 부인이 염정아 씨고 그 딸이 이제 서울대에서 서울대 의대를 진학하려는 딸을 나오는데 둘이 부부가 싸웁니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염정아 씨가 입시 코디를 왜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정준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대 의대 나온 사람한테 당신같이 교과서나 달달 외우던 시대랑 같아?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쇼킹하더라고요. 그럼 입시 코디를 써야지만 서울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냐. 뭐 이런 좀 약간 문제의식을 좀 제기하던 그런 드라마였어요. 예. 근데 실제로 대학 입시가 뭐랄까 좀 훨씬 더 복잡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학력고사 시기에 이런 시험 제도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지 못하고 그야말로 뭐 성적지상주의로 성적지상주의와 같은 그런 문제를 낳는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뭐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뭐 그 평가제도도 도입하고 했는데 그게 어쨌든 대학 입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예전처럼 학생이 그냥 머리 좋고 공부 잘해서 그리고 노력해서 이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부모의 열정이나 혹은 부모의 재정적인 능력 이런 게 결합되지 못하면 사실은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이런 그 제도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뿐만 아니고 내가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할 때 제일 그 좀 충격적으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특히 방문을 많이 했어요. 학교 민원도 듣고. 근데 특목고가 아니고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위에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을 몇 번 만났어요. 진학지도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애들도 의욕이 없고 부모도 의욕이 없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는 무슨 버려진 이런 그 학교인 것처럼 그리고 수업 시간에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잔대요. 그리고 뭐 저 시험 준비는 입시 준비는 다 학원 가서 하는 거고 그 잔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분위기 전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이미 고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교육이 서열화되는 거죠. 외고, 특목고, 뭐 과학고, 게다가 이제 뭐 특성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를 내가 내용은 잘 모르고 보지는 못했지만 예전에는 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대학 입시라는 게 일종의 계층 상승의 수단이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던 이런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요즘 시대는 이게 계층 상승의 수단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교육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있는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혹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그러면서 스크럼 짜고 대학 입시 코디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다리가 없어져 버린 거야.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요즘에 무슨 농어촌 전형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에 뭐 그 빈곤 가구 전형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예외적인 아주 좁은 이런 바늘구멍 같은 그렇게 들어간 학생들도 귀신같이 찾아내서 그 완전히 뭐 혐오에 대해서 무슨 충이라고 부른다며요. 심지어 그 대학 게시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른바 이제 서울의 명문대, 서울대, 연고대, 특히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서울 중에서도 강남 출신이 상당수래요. 거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고 소위 말하는 외고, 특목고, 뭐 자사고 이런 데 출신들이 상당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서 우리 사회에서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과연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사람들의 그 성장의 환경이나 그 성장 환경을 통해서 얻어진 평균적인 이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 혹은 그 인식의 성격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과연 우리 교육제도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많아요.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뭐 그런 현실을 보여주거나 그런 현실을 한편으로 풍자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걱정되는 거지. 나도 이제 우리 애가 뭐 재수를 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지만 우리 애는 예체능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아니 그 예체능계는 예체능계의 경쟁이 또 치열해. 또 운동. 예체능계의 경쟁이 치열해. 우리 애는 이제 음악을 하는데 거기 뭐 경쟁률이 100대 1 막 이래. 레슨비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근데 뭐 레슨비보다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이 애들이 주눅이 들어버려. 주눅이 들고 어느 순간에 자신감을 상실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해. 이런 과정을 이제 2년간 A 입시 준비를 하면서 겪었어요. 결국에는 지가 꼭 가고 싶었던 학교에는 이제 못 가게 결론이 됐는데 얘는 아직도 그거를 버리지 못했어. 그래서 들어가서 뭐 좀 돌아가는 방법으로라도 자기는 한 번 더 도전하고 싶다. 나는 안 그래도 된다. 네? 엄마 아빠는 30살까지 나이가 30이 될 때까지도 뭘 진짜 하고 싶은지 몰랐다 인생에서. 너한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해보면서 나중에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별로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애는 대안학교를 나왔어요. 중고등학교를. 그렇게 치열한 입시 경쟁이 한가운데 애를 놓기 싫어서 대안학교를 보냈는데도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서 자기가 그 분야에 뭔가 하나의 관문을 넘기 위해서 그 2년간 정말 뭐 힘들었겠지. 그런 힘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 경쟁의 가운데에 들어가 버린 거야. 경쟁의 가운데에 들어가 버려서 그걸로 인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좌절도 많이 겪고. 근데 이 현재 대학 입시 제도가 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정의당에 그 입시 대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선 때 공약으로. 딱히 없었어요. 딱히 없었고. 정의당도. 딱히 없었고 뭐 지금보다는 좀 덜 경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조금 더 평등한 방식으로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제도 교육을 좀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사교육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지 뭐 이렇다 할 만한 게 그만큼 어려워요. 사실 교육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이해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욕망을 비난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가진 거 많이 없고 자식한테 물려줄 거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좋은 기회를 자식이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아니 뭐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시야가 너무 이렇게 갇혀 있어서 좀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도 사실 나는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범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학원 쪽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 자기 학원에 오는 사람의 80%는 자기네들 돈 벌어주려고 오는 거지. 실제로 무슨 입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기댈 땐 있어야 되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친구들은 다 학원 갔는데 뭐 나만 집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오는 애들. 비비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남 8학군에 가면 우리 공부 잘하는 줄 알잖아요. 실제로는 강남 8학군에 가서 잘하게 되는 사람보다 그냥 전국에서 좀 한다는 아이들이 그냥 강남 8학군으로 모이는 효과가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역시 이범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중에 뭐 여기 와서 나름 뭐 또래들한테서 또래 압력을 통해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된 아이가 30% 정도면 오히려 원래 잘하던 아이였고 뭐 다른 데 있었으면 더 잘할 수 있었던 아이가 치열한 경쟁에 부딪히면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또 한편으로는 잘하는 아이들 틈바구니에서 이제 오히려 나 이거밖에 안 돼? 그렇죠.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그러면서 실망하고 성적 떨어지는 애가 한 60-70%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에 성공 케이스들만 이렇게 전해 듣다 보니까 대부분 강남 가면 성공하나 보다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는데 실제로는 실패하는 확률이 자기가 볼 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이걸 좀 똑바로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나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사교육을 해서 정말 돈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입 대비해서 효과가 충분히 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뭐 예를 들면 시골에서 뭐 소 팔고 해서 이제 애 좀 좋은 데 보내고 땅 팔고 소 팔고 그래서 뭐 그래서 우골탑이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대학 좀 좋은 학교 나오고 하면은
그 장남이 뭐 서울에 자리 잡고 동생들까지 근사해 가면서 한마디로 진짜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고. 근데 그때는 정말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건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정말 좀 좋은 학교를 갔다고 그래서 결국은 뭐 삼성전자 갔다고 쳐요. 나중에 끝나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대부분 잘려. 맞아요. 그리고 나서 치킨집 차려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아니 나는 그게 웃겨요.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반에서 1등 해가지고 좋은 학교 이게 무슨 삼성의 무슨 양성소도 아니고 그걸 목표로 삼는 것 자체가 나는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자 가는 것까지는 뭐 그런 삶이 좋다고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가고 나서 이 아이의 미래를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드라마의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뭐 진짜 뭐 집안이 뭐 기본적으로 뭐 수십억 수백억대 부자들이면 예를 들어서 몇 억 들여서 그 그러니까 뭐 좋은 학벌을 쟁취하는 것 이게 어쩌면 투자 대비 뭐 답이 나오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연봉 1억도 안 되는 분들이 막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아이들한테 투자해 가면서 그런 쓰는 돈이 있잖아요.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 정권사에 내가 인사 담당 이사로 일했던 그 친구가 있거든요. 예. 그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 어떤 사람들 뽑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 뽑냐라는 건 딱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자기네 회사에서는 얼마 전부터 기본적으로 스카이 나온 애들은 안 뽑는데요. 왜요? 왜 안 뽑냐 그랬더니 요즘 스카이 나온 애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다 엄마 등에 업혀서 자기가 스스로 뭘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거야. 대학 와서도 대부분 그냥 뭐 나름대로는 자기가 문제의식 가지고 리더십 발휘하고 뭐 어떤 역경을 극복해 본 애들이 아니면 그냥 스펙 맞춰서 온 애들을 이렇게 뽑아놨더니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돌파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엄마 데려오지. 아니 그래서 엄마가 대신 엄마가 입시가 아니라 저 입사할 때 왜 우리 딸 떨어뜨리려고 전화한대요. 내가 저 시간 강사일 때 왜 우리 아들 점수 이렇게 주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 온다고. 저 어머니한테 제가 점수 드린 거 아닌데요? 그랬었어요. 잘하셨네요. 네. 근데 나는 진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당장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창의적인 활동 이런 걸 다 대체 못합니다. 그럼요. 기본적으로 대체해 가는 과정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정형화되고 반복 가능한 그런 일들을 주로 대체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정권사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들어드렸잖아요. 정권사의 그 분석 리포트 같은 거 기본적인 수치들만 주면 인공지능 로봇이 리포트를 만들어내요 요새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재무 상담 이런 것도 챗봇이 다 하거든요. 요즘 주식 그러면 그걸 그냥 일반적인 스펙을 가진 친구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보다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해보고 기획력을 가지고 창의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팀워크를 발휘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필요한 거거든.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하나 더 무서운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 부동산 하는 애예요. 물어봤죠. 야 요즘 진짜 학군 좋은데 좀 어디 강남 말고 좀 있냐 했던 분들이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소름이 돋았어. 네. 형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왜? 요즘 누가 촌스럽게 고등학교 학군을 봅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촌스럽게 고등학교 학군을 보냐? 다 이거 유학이지 다. 유학권이다. 이거 다음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이것도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그 강남 8학군에서 대학 이게 기본적인 성적하고 시험 성적하고 제일 상관관계가 있는 게 이른바 외지에서 전입해온 학생들의 비율. 그러니까 외지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오면 시험 성적이 계속 좋아지는 거야. 근데 집값하고의 상관관계를 봤어요. 네. 집값하고 이 아이들 그 시험 성적과의 그런 상관관계를 봤더니 이게 뭐 몇 년 전 통계이긴 한데 한 8억 정도까지는 이게 8억인가 9억 정도까지는 시험 성적하고 집값하고 그러니까 정비례해서 갑니다. 근데 한 8, 9억 정도를 넘어서니까 이게 시험 성적이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시험 성적은 그냥 별로 안 좋아지고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요. 커브가.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이거는 답은 없는데 그냥 상관관계니까 나는 추론하기로 이렇게 추론했어요. 뭐냐면 이제 현희 씨가 이야기한 대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웬만큼 어느 정도는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돼. 뭐 학원도 보내고 뭐 등등 하면서. 근데 이게 9억 10억을 넘어가서 진짜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서 굳이 너 공부 때문에 뭐 국내 대학 가려고 아등바등 하냐. 유학 갔다 와라. 또는 뭐 사업 물려줄게.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막 시험 성적 받으려고 아등바등 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뭐 물론 이제 정답은 알 수는 없지만 이 대학 입시 경쟁에서 그 경쟁의 승자가 돼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 좋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여전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우리 산업 구조나 혹은 이후에 이제 살아갈 어떤 이제 삶의 양식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직업의 미래라는 게 지금 그렇게 생각했듯이 간단치가 않아요. 지금 있는 직업들이 상당 부분 없어질 직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예전처럼 좋은 학교 나와서 그냥 좋은 직장 가서 월급쟁이로 잘 살다가 또 거기서 승진하고 이렇게 해서 뭐 회사에서 임원이 되고 이런 순탄한 삶이 보장되지 않아요. 정신고용이라는 게 완전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과거와 같은 이제 사고방식이고 그보다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창의력을 갖고 뭔가에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교육이 사실은 그렇게 저 사람을 길러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표준화될 것을 요구를 하잖아. 그래서 이런 교육이 그 교육 이런 교육제도 하에서 뭐 욕망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사교육을 시키고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을 비난할 문제가 아니고 이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지는 뭘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과거보다 지금 나은 교육제도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과거보다 평등하지도 않고 그리고 과거보다 뭐 창의적이지도 않고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인 그런 뭐 인성이든 실력이든 이런 걸 갖춘 인재를 길러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렇게 봤을 때 과거의 교육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좋아진 게 뭔지 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 공론화위원회 이런 거 유행인데 뭐 교육도 그거 한다면서요. 한다면 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열어서 단시간 내에 결론을 못 내더라도 우리는 꼭 그런 걸 열면 단시간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관성이 있어. 그러지 말고 한 1년, 2년 장기적인 토론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인력이나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거는 그거는 우리 미래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그런 거를 뭔가 이런 그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최선의 결론일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상당수가 합의할 수 있는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 같은 걸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대학 강의를 또 다녀보니까 이거 위기예요. 대학 교육이. 뭐 제가 다닌 학교의 위기일 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참 너무 좀 그 비애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거 백날 뭐 입시제도 고쳐봐야 소용없다. 이 구도와 이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영원히 그 후진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농담처럼 한 얘기가 한 고3 마치고 그 이듬해는 새만금으로 다 모아? 마치 군대에 가듯이 새만금으로 모아? 그 세대 청년들을 모아서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 어떨까. 한 1년 정도. 그래서 연대하고 협동하는 삶을 스스로 터득하게. 이게 지금 뭐 연대하고 협동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철학도 몰라요. 정립이 안 된 가운데 계속 엄마가 뭐 너 저기 특목고로 가야 된다, 뭐 대학으로 가야 된다, 어느 직장 가야 된다. 이러는 순간 이 사회는 둔재만 양성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연대와 협동을 위해서 우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대학에서 상대평가 없애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을 사회화시키는 이런 상대평가가 대학 교육을 망쳤어요. 기본적으로. 그 주역이 바로 홍석현입니다. 중앙일보에. 반성해야지. 이런 인간이 무슨 정치의 큰 꿈을 꾸고 지랄이야.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저는 솔직히 진짜 그래서 우리 한 세대 그 동년배들이 한 공간 안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사는 존재들이구나. 노동법 교육시키고
또 민주주의 교육시키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그때 농담처럼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셨네요. 야, 혁명은 농담같이 찾아와. 아니 근데 나는 정말 뭐 꼭 용민님 이야기하는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교육의 어느 한 가정이 그런 것들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근데 그 스카이캐슬 안에도 보면 정준호가 이제 분한 역이 있는데 그 예스라는 그 전교 1등을 이제 그 코디를 받는 맞아요. 네, 아빠로 나와요. 네. 그 대학병원 의사로 나오고 이 사람도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그러면서 계속 이런 바 이제 출세를 위해서 이제 줄다름질 치워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병원장을 노리고 있어. 근데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뭐 하여튼 좀 드라마적인 소재이긴 하지만 자기가 잘 몰랐던 그 이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에서 생겨난 딸이 이 예스의 같은 학년인데 1, 2를 이 다투는 애가 됐고 얘가 이제 이 예스라는 아이의 동생 가해교사로 입주 가해교사로 들어왔어요. 근데 뭐 사연은 복잡한데 오 잘하시네요. 네. 얘가 이 자기가 자기 딸 예스뿐만 아니라 얘도 사실은 배달은 딸인 거지. 근데 정준호는 몰라. 근데 얘가 정준호가 출세를 위해서 얘가 이제 저 빌라에서 떨어져 죽어요. 어이고. 그 자기 딸이 배달은 딸이 죽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병원장의 뭐 손장가가 같이 실려왔어. 그런데 얘는 출세를 위해서 병원장의 손자인가를 개를 치료를 한 거지. 그 자기의 배달은 딸은 죽은 거예요. 자기가 딸인 줄 모르는 상태로 죽었어. 근데 나중에 딸인 줄 알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고 뭐 한평생 뭐 출세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왜 그 길을 달려왔는지 모르겠다. 드라마도 좋아하시네요. 우리 또 선수장.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그런 장면들이 나는 되게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좀 느껴지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나는 주변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대한민국은요 고등학교 입시를 거치면서 완전 확 멀어져 버려요. 그렇지. 나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정말 부모 자식 관계만큼 정말 소중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아이들 그때부터는 닭 잡아먹듯이 계속 공부하라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안타까워하는 일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아는 선배 한 분은 예전 다녔던 회사의 선배인데 이분이 아이가 그 과학고를 다녔어요. 공부 잘하는 애야. 근데 얘는 과학고를 부모의 강건에 못 이겨서 가긴 했는데 얘는 이렇게 문학 소년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소설 쓰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 아빠한테 들킨 거지. 그래서 이제 아빠가 막 뭐라 하는 거야. 야단을 쳤어요. 근데 얘가 목 매달고 자살해 버렸어. 아이고. 이게 근데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것 같은 장면이에요. 이게 이 상황이. 근데 저 아빠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 선배하고 그 부부가 3년 동안 아이 묘지 앞에서 3년상을 치렀어요. 아이고. 근데 한번 생각해보자고. 우리가 아이를 그렇게까지 내몰면서 이렇게 막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그 공부를 하라고 윽박지를 수 있는 윽박질러야 되는 상황인가 하는 거죠. 나는 이게 부모들의 자존감 문제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자존감 떨어지는 것을 자식을 거울로 삼아서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은 하나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제 우리 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일 거예요. 다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이성적으로 뭐가 옳다고 그 가치 판단을 하거나 또 남들 앞에서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많은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그렇지 않게 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든 우리 교육의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든 다 옳은 얘기를 해요. 근데 돌아서서 보면 자기 자식은 대치동에 학원 보내려고 뭐 위장 전입도 하고 뭐 청문회 하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외고 보내고 뭐 서울대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했던 얘기와 또 이 사람의 그 잘 몰랐던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누가 그걸 신뢰를 하겠어요. 결국에는 앞에서는 옳은 얘기하고 뒤에서는 자기는 또 자기 욕망대로 저렇게 자기 자식은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이제 교육자치 하면서 교육감들이 전국적으로 직선이 됐잖아요. 근데 교육감 직선되신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진보교육감 직선 되신 분들 중에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한번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져요. 외고 특목고 보내서 서울대 보낸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저 서울 조희연 교육감 나하고 굉장히 친한 분인데 대표적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그 애도 알아. 우리 방에 와서 인턴을 했었어. 내 국회의원 할 때. 애가 굉장히 똘똘해. 그리고 별의별 경험을 다 해봤어. 오토바이 타고 무전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얘는 조금 경우가 다른데 걔도 어쨌든 외공가를 가가지고 외공가를 가가지고 서울대를 갔어요. 그리고 그 또 하나 형제도 어디 외공가 특목고인가 어디를 가가지고 걔는 서울대인가 연대인가 아무튼 그렇게 갔어. 그러면 물론 조희연 교육감이 애들을 사교육을 뭐 대치동에 보내서 죽도록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조희연 교육감을 잘 아니까. 그러나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지금 외고 특목고 없애겠다, 자사고 없애겠다, 일반고로 다 전환하겠다 이런 정책을 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조 교육감의 아이들을 보면은 뭐 외고 나와가지고 뭐 서울대 가고 이랬던 히스토리가 있어. 그러면 누가 그 정책을 신뢰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교육 문제에 관한 한 이러저러하게 평론하거나 그 객관적인 의견을 내는 지식인들이 자기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겸허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신뢰를 못 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좀 미래를 내다보고 큰 흐름을 읽는다는 사람들 요즘 이렇게 제가 아는 분들 그리고 이른바 사회적으로 되게 잘 나간다는 분들 중에는 제가 봤는데 사교육 안 시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성기령 부사장이라고 다음 소프트에 뭐 빅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경우도 자녀들 사교육 안 시킵니다. 거기다가 뭐 서울대 인구학 하는 그 조영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뭐 그 독특한 교육법 때문에 화제가 돼서 뭐 따로 방송에도 나가고 그랬던 모양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도 따로 사교육을 안 시켜요. 자기도 뭐 서울대 교수하지만 베트남이 이제 그 성장하고 있으니까 가서 베트남 계속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아이가한테 베트남 경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베트남어를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새로운 어떤 기회들이 있을 때 그 새로운 기회들을 그냥 포착할 수 있는 경험들을 쌓아주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범 선생 아까 뭐 잠깐 이야기했죠. 이범 선생 같은 경우는 집안에서 이게 있대. 그러니까 학원 거부권이라는 게 있대.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학원 다니게 하는 것도 무슨 우리가 이른바 입시용 사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 회화 그러니까 말하는 영어 뭐라든지 아니면 뭐 피아노 치는 거 이런 것들인데 그다음에 뭐 코딩 교육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자기가 흥미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선택권을 줘놓으니까 거꾸로 부모가 뭘 하자고 그러면 애가 거부감 없이 한번 시도를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딩 교육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학원에 이제 뭐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그냥 뭐 쫄래쫄래 떨어나 쓰길래 한 두세 번 데리고 갔는데 재미있어 해서 그다음부터 굉장히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한국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피사라고 뭐 OECD 국가들 간에 이제 그 뭐 수학 영역 테스트 하면은 점수 높게 나오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기 유발이 전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뭐 성적 시험은 잘 보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가 뭐 대학 이상 과정에서 진짜 인재를 길러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후의 공부는 정말 자기가 흥미를 느끼고 뭔가 궁금해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거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노벨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못 받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건 자식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공부를 해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세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를 해야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거를 말씀하시면 딱 그 세대예요. 사법고시가 존재하고 서울대 연구대 가면은 100% 다 취직이 되고 막 그런 세상들 있잖아요. 무조건 다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아버지한테.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만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제 저는 공부를 하라고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태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를 듣고 아버지 저는 공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창의적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뒤지게 맞습니다. 뒤지게 맞고 저는 진짜 어디 대학은 가라고 그래서 대학도 안 갑니다라고 했더니 대학은 가라고 해서 어디 저 지방대에 있는 대신 법학과를 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래요. 그래서 그 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20살 때부터 했어요. 20살 때부터 경찰 시험 21살 때 보고 제가 자격증도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나오는 경비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요? 가산점이 3% 나오는 건데 그것도 그때 땄어요. 그 21살 때
그 시험 보고 경찰 시험 보고 이제 22살 때 검찰 사무직 9급 보고 7급 봤어요. 네, 검찰 사무직 시험도 제가 보고 뭐 하여튼 별걸 다 뭐 군 장학생도 있었어요. 군 4년 동안 장학생 장학금 받으면은 10년 모금 만에 그거 됐으면 좆됐죠 지금. 별의별 시험 공무원 시험을 한 5번 6번 서울 지방직 다 봤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 떨어지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개그맨 시험 한 번에 됐습니다. 개그맨 시험 한 번에 되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 찾아간 거지. 네. 그러니까 결국에 공부를 해서 네 적성을 찾아라는 이거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잘못된 교육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뭐 사람들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아이들이 적어도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라.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뭐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을 수 있는 진짜 탐색의 기회를 인생에 단 한 순간이라도 좀 줘라 제발. 저희 아버지셨으면 좋겠네요. 예. 아버지라고 입양해. 예. 자 정리하겠습니다. 뭐 저는 뭐 만약에 뭐 교육감이 된다든지 뭐 혹은 뭐 교육부 장관이 된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음 생에 인생망이지만은 다음 생에 잘 태어나서 뭐 그렇게 그 자리에 간다면 무슨 입시제도 이런 거 안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1년만 같이 살게 하는 저는 그렇게 1년을 거친 아이들이 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만금으로 모아. 혼자 잘나야만 되는 이런 그 구조에서 함께 손잡고 연대하고 협동해서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런 집단지성을 배운다면은 난 그 미래가 있다고 봐요. 네, 막판에 이야기 다시 한 번만 할게. 우리 지난 시간에 24조 예타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 24조를 가지고 내가 계산을 진짜 해봤어. 그걸 가지고 전국 지자체가 250개 정도 되잖아요. 1년에 100억씩 이런 학교에서 하지 않는 이런 그 창의적인 교육, 그 다음에 정말 체험형 교육할 수 있는 걸 각 지자체별로 100억씩만 이렇게 주면 이거 1년 주면 2조 4천억이거든. 2조 5천억이거든. 이거 10년 동안 줄 수 있어. 진짜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우리나라 미래를 바꾼다는. 난 진짜 장담해. 그거. 아니 방금 어떤 분이 방금 그거 군대잖아요. 여자도 가는 거예요. 여자도 가는 거. 새만금 부대네. 헤이든님께서. 이거 참. 군대는 서열이 있잖니. 근데 이제 한 학년이 가면은 1년 코스로 있으면 그 서열이 모르는구나. 없어서 그 안에서 서열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가 이제 최고의 말하자면은 간판 최고의 스펙을 만드는 그 길이잖아. 이스라엘은 그게 군대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군대에 무슨 특수부대가 있어. 정보부대. 거기를 나와야 그 사회에서 최고의 스펙을 갖는 거야. 그래요. 지금 김용민 그런 걸 하나 만들자는 거야. 아니. 모든 그 세대 구성원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모든 세대 구성원들이 다 모여. 남녀 불문하고. 거긴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아이고 이거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황금선박 오늘도 역시 그 교육으로 한 시간 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권으로 또 한 시간 했으니까 둘로 나눠서 내지요. 아이고 오늘도 그렇게 길었나? 길었어 지금 2시간. 2시간 중에 선대인이 1시간 15분 얘기했어. 우리 중간중간에 박자는 거고.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